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즘 정말 뜨거운 금융 키워드죠.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 무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 정체나 영향력,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미래 화폐가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일지 오늘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각의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뭔가요? 왜 그 기존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취급받는 거죠? 네,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치 안정성. 안정성.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그 달러 같은 기존 법정화폐 가치를 1대1로 따라가도록 패깅한다고 하죠. 그렇게 설계된 암호화폐거든요. 패깅이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뭐랄까 좀 안정적인 교환 수단 아니면 가치 저장 수단 이런 게 필요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래소 간의 자금 이동을 좀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디파이라고 하죠. 거기서 담보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필요도 있었고요.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국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곳들. 있죠. 네. 거기서는 이게 거의 달러 대체 수단처럼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요. 국경 간에 돈 보낼 때 수수료도 기존 은행보다 훨씬 싸고요.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국경 없는 특성하고 달러의 안정성, 이걸 딱 합쳐놓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 사고 파는 거 이건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프체인 거래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장부상 거래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언제,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질 때, 즉 온체인 거래에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요. 온체인 거래요? 네. 예를 들어 개인 지갑끼리 코인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디파이나 NFT 같은 거 이용할 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쓰면 아까 말씀드린 가격 변동 위험도 있고 수수료, 그것도 비싸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는 호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 가격은 안정적이면서 특정 블록체인, 주로 이더리움인데 그 위에서 쉽게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유용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1달러면 1달러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요. 하나는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또 하나는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 근데 현재 시장의 거의 대부분 한 98% 이상은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보 기반이라면 말 그대로 발행한 코인만큼 뭔가를 이렇게 맡겨둔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식이 법정화폐 담보형이에요. 법정화폐, 달러 같은 거요? 네. 테더, USDT, USDC 이게 대표적인데요. 얘네들은 발행한 코인 1개당 실제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식으로 가치를 보증해요. 아하. 이 둘이 합쳐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와, 90%요? 네,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중앙화된 발행 주체를 믿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탈중앙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법정화폐 말고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은 없나요? 그게 좀 더 탈중앙화된 방식일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메이커다오의 다이. 이게 대표적이에요. 다이요? 네,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를 실제 발행하려는 스테이블 코인 가치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초과 담보로 예치하는 방식이에요. 더 많이요? 네, 예를 들어 1DA를 발행하려면 한 1.5달러어치 이더리움을 맡기는 식으로요.
그러다 만약에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 가격이 확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좀 위험해진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담보물을 팔아버려요. 청산한다고 하죠. 자동으로요. 네, 다동으로. 그렇게 해서 DA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고 좀 더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담보물 자체 가격 변동성이나 시스템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담보 없이 오직 알고리즘으로만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 네. 그게 바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뭐랄까 실패 사례죠. 네. 테라 UST랑 루나 LUNA 시스템. 이게 담보 없이 두 코인 간의 차익 거래를 유도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서 UST 가격을 1달러에 딱 고정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론은 그럴싸했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결국 대규모 매도 압력이 딱 오니까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그냥 드러나 버렸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붕괴했잖아요. 그쵸. 이 사건이 정말 담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서 현재는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좀 회의적입니다. 듣고 보니 결국 현재로서는 법정화폐, 특히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주류이고 뭐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오히려 막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지니어스법이라는 것도 통과시켰다고요? 네,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 통과된 지니어스법, 지니어스 액트, 바로 그겁니다. 그 법 내용이 뭔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1코인당 1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를 1대1로 보유해라. 이걸 의무화하고요. 아, 의무화. 네. 그리고 그걸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빠르면 내후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사실상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에 미국 정부가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셈이죠. 아니, 보통 중앙은행은 자기들 통화 발행권 이거 독점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 기업의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미국의 진짜 속내가 뭘까요? 그냥 뭐 소비자 보호 차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뭘 사야 한다고요? 미국 국채요. 특히 단기 국채. 그렇죠. 이걸 대량으로 사주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거고 재정 운용에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완전 일생일대의 기회다. 달러 패권 유지의 절호의 찬스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하, 그렇게까지요? 근데 더 깊은 속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는 이걸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뭐랄까 통화 패권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통화 패권 전략? 네, 그러니까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파고들면 자연스럽게 달러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한 화폐 발행 차익, 신요리지라고 하죠. 그게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와, 무서운데요? 오태민 교수님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니까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국채를 팔려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어쩌면 그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발행 독점력, 이걸 좀 견제하려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계산, 뭐 이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뭐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시장 점유율 1위인 테더 USDT랑 2위 서클 USDC 이 둘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겠는데요? 네, 특히 서클 USDC요. 얘네는 지니어스법 규제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규제 친화적으로? 그렇죠. 반면에 테도 USDT는 아직 뭐 규제 밖에 있긴 한데 투명성 논란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USDC 점유율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면서 테더를 막 위협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뭐 1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서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현상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우리나라 같은 주요 국가의 보유량을 넘어섰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얘네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죠. 야, 미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는 거 맞고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 자료나 전문가들 지적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유동성 확보 문제예요.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규모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원화 준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달러에 비해서 원화 자체가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이걸 써야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편리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 쓰려면 결국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왜 쓸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렵죠. 하긴 그렇네요. 게다가 만약에 준비금을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용해라 이렇게 규제하면 발행사 수익성도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조차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까? 좀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김동완 대표님은 현재 관련주 오르는 건 좀 테마 성격이 강하고 실제 발행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오태민 교수님처럼 한국의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매달릴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서 글로벌 망사업 주도권을 잡는 게 더 현실적인 기회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반대의 시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민간 기업의 통화 유통 권한이 이렇게 분산되는 걸 좀 우려해서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고요. 여러모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죠. 먼저 비트코인, 얘하고는 어떤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별개죠. 근데 투자 심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심리적으로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군요. 또 하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쵸. 이걸 피해서 가치를 좀 보존하려는 수요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아, 그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할 거라는 하드머니 이론,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다는 거,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약간 전략 자산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 실제 대규모로 사들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금융상품, 레포 거래 같은 거요. 이런 걸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더리움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직접적인 관계예요. 아주 밀접해요. 오, 어떤 식으로요? 그 강왕국 작가님 비유가 참 재밌는데 이더리움을 고속도로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아, 고속도로와 자동차. 네, 현재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절대 다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거든요. 아,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료, 즉 가스비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럼 그게 곧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이더리움은 그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잇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그냥 화폐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디파이, NFT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머지 업데이트도 성공적으로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커뮤니티의 힘을 딱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리플 XRP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가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 얘네들이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건 아닐까요?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거다. 이게 거의 뭐 지배적인 예상입니다. 옥석 가리기. 네, 예를 들어 리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국가 간 송금을 위한 브릿지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충분히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가능해지면 굳이 리플을 써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또 뭐 솔라나 SOL 같은 이더리움 경쟁자들은 속도는 빠른데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카르다노 ADA는 기술적으로는 탄탄한데 발전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닷컴 버블 이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실제 세상에서 쓰임새, 유틸리티를 증명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는 코인들,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결국 쓸모있는 코인만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이제는 뭐 단기적인 시세 차익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어떤지,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지, 커뮤니티는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발행 주체. 발행 주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잖아요. 근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인 거죠. 아, 중앙은행이 직접. 그렇군요. 근데 이 CBDC를 둘러싸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 쟁점이죠. CBDC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모든 거래 내역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과도한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요. 강완국 작가님은 이걸 사악한 악마의 도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나 뭐 자산 통제 가능성 이런 걸 경고하시더라고요. 약간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깔린 시각이죠. 좀 무섭게 들리네요. 근데 반론도 만만치 않죠. 물론입니다. 김광석 연구위원님 같은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투명한 건 맞지만 그 정보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될 거다. 오히려 불법 자금 추적 같은 데는 도움이 돼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세요. 아, 통제될 거다. 네. 경찰이 우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열람하면 처벌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뭐 자산가들은 자기 자산 노출되는 걸 꺼리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과도한 두려움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현재 뭐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CBDC 도입에 반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모양새지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엄청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연구나 실험, 뭐 한강 프로젝트 이런 거 진행하면서 조용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 물밑에서는 다 준비 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가 뭐 공존할지 아니면 경쟁 끝에 하나가 주도권을 잡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정말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봤네요. 오늘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서 미국의 금융 패권 전략, 또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의 복잡한 역학관계, 나아가서는 CBDC와의 경쟁 구도까지 정말 여러 층위의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로 자리 잡는 가운데 미국은 이걸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고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이 흐름 속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시험받고 있고요. 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언급했던 오태민 교수님의 통찰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통화 식민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경고. 근데 동시에 국경 없는 금융혁신을 이끌 폰-투-폰 시대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적인 지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위기이자 기회라는 거죠. 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약화되고
거대 테크 기업들이 금융의 중심으로 막 부상하는 이 전환기에 우리 개인의 금융 주권은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각자의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